이렇게 찬란한 문명의 아테네가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문명국 아테네가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망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의 길을 묻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아테네 망국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선동가 세 사람, 그 중에서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선동가 클레온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 6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아테네를 멸망으로 이끌어간 3인방과 이 3인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이 사람 클레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 사람은 출생연도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아주 귀한 집에서 귀하게 태어나서 귀하게 자란 사람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무두장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무두장이는 사람들이 아주 기피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화공약품도 없을 때이고 또 아테네는 가축이 많지 않아서 무둑불 이 무두지를 사람의 분뇨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솔론의 아버지는 이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해서 돈은 꽤 모았던 모양입니다. 클리온이 나중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아주 뿌리 깊은 귀족들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반감을, 거의 뭐 혐오 수준의 그런 반감을 드러내고는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특이하게 처음에는 귀족들에게 가담을 합니다. 민주파라고 일컬어지는 페리클레스에게 대적을 합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귀족들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대변해 가지고 열정적인 반대를 피는가 하면 아주 날카로운 비판자로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고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가차없이 고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행세했다고 합니다. 이 클레오는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쯤 해가지고 아테네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때는 바로 스파르타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는 전쟁과 역병이 겹치게 되었던 것이 아마 장티부스 아니면 피스티였을 거라고 보이는 이 역병은 얼마나 끔찍했던지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 참혹한 실상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시신은 겹겹이 쌓여가고 사람들은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아주 목이 타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우물가에 막 몰려들어서 우물로 막 뛰어들기도 하고 순전의 마당에는 그냥 시신이 가득하고 정말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아테네 시민들은 종교적 그리고 법률적 규범마저 무관심, 즉 무시하게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테네는 그야말로 무법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게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원서는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이거 끝까지 읽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번역본도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이 투키디데스가 우리한테 남긴 기록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역병이 드니까 종교적 그리고 법률적 규범마저도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고 오로지 눈앞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됐더라는 요 기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틈을 선동가 클리온이라는 사람이 파고듭니다. 기록에 의하면 클리온의 선동에 아테네 시민들은 그야말로 들판의 풀잎처럼 속절없이 휘둘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온이 바로 아테네의 위대한 지도자 펠리크레스를 고발해서 내쫓습니다. 이것이 아테네의 망조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선동가 클리온이라는 사람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실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아테네와 그 앞바다에 레스보스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 미틸레네라는 이제 도시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한 400여의 도시국가를 거느리는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가망성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항복을 한번 협상하려고 이제 아테네 대표단을 보내옵니다. 그때 이제
클리온이 나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시민들을 선동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반란 일으켰다가 항복한다고 해서 그거 다 도와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반란 일으키면 그 나중에 피해는 다 우리 아테네 시민들이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피해를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남자들은 천원 처형하고 아내들은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한 1,000명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2만여 명을 모조리 처형한다는 건 너무 이건 잔인하고 가혹한 일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민의를 부랴부랴 소집해서 번복을 결정하고 먼저 떠난 전령선을 따라잡기 위해서 쾌속 전령선을 보내서 겨우 이제 처형을 면하도록 했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클리온이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과격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1,000명이 잘못했는데 2만 명을 다 죽여버린 잔인한 사람이 아니면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바로 선동가들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동가들은 선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치게 과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후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할 만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동가를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 일당을 이건 난 300% 3배로 인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도 이제 아테네의 공정한 재판에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하루 가서 앉아 있으면 3일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배심원들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나가서 3일치 일당을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클레온의 인기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아테네 시민법정은 누구든지 사람을 고발하고 또 가서 변론도 하고 또 논구도 펼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클레온이 나가서 그 사람들 잘 부추기는 선동연설을 쫙 해대면 그냥 재판이 클레온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사법 장악이 이루어진 셈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공정을 자랑하던 아테네 사법제도가 무너져 버렸고 또 그 바람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의의 여신은 눈이 멀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포퓰리즘이 선동 정치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일당을 3배로 올린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클리온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재판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그로써 아테네 사법제도가 무너지게 되니까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없고 나라가 발전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해악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의 공정한 재판의 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실물 출토된 유물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도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해본 기구입니다. 바로 배심원들을 추첨하는 기계입니다. 법정 바로 앞에다가 이거를 설치해 놓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재판정에 재심으로 들어갈지 말지 어떤 법정으로 들어갈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테네의 재판은 정말로 공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배경에 깔려있는 아테네 시민들의 아주 훌륭한 정신을 나타내는 한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재판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것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재판을 공정한 것으로 믿고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나라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걸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서도 나는 정의의 법정에서 무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심의 법정에서 뇌물 받은 사람이 무죄이면 그럼 그 판결을 내는 법정인과 그 판결을 내는 판사들이 양심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동가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선동가가 사법제도를 장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하겠습니다. 클레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고발을 일삼아요. 그래서 라케스 장군이라는 사람도 고발을 했고, 투키디스 아까 그 전쟁사를 썼다는 그 사람입니다. 희극 작가였던 아리스토파네스도 이제 클레온이 고발을 하지요. 그리고 소포클레스와 피로도토스, 에우리모든 이런 사람들도 다 고발을 합니다. 헤리클레스를 고발을 합니다. 전쟁과 역병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과 아울러서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인데요. 앞에 것은 무죄가 됐지만 오히려 뒤에 것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정말로 청렴하고 이걸 모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레온의 선동에 아테네 시민들은 그야말로 들판의 풀잎처럼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페리클레스를 결국 추방함으로써 아테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것은 장군이나 극작가 등 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고요. 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것은 이거의 10배 또는 100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 갈치란 말이 유행했던 거 아닙니까? 소송을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고발을 해놓고 돈을 뜯어낸다는 말이지요. 물론 클레온이 이렇게 고발을 해놓고 그 돈을 갈취했다는 그런 기록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후 사정을 보아서 또 이런 말이 없던 말이 클레온의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보아서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다음 아리스토파네스를 클레온이 고발했다고 그랬죠.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아주 멋지게 반격을 한번 합니다. 기사들이라는 희극을 하나 쓰죠. 이 희극에서 클레온이 시민들을 개처럼 끌다니는 것으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악당으로 묘사를 해 놓은 거죠. 이 연극에 의해서 결국 이제 클레온은 다음에 장군 선거에서 낙선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아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사들이 이제 클레온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장어잡이하고 똑같다. 너는 항상 장어잡이 할 때 물을 흐려놓고서 장어를 잡는 어부들처럼 너도 이 사회를 혼탁하게 해놓고 그때 네가 이익을 취하지 않느냐. 그 시코판 그걸 말하는 것 같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합창단이 소리를 칩니다. 내리쳐라, 내리쳐라. 저놈은 악당이다. 저놈은 도둑이고 그야말로 괴물이다. 그리고 저놈은 영원히 이 짓을 반복할 것이다. 그러니 저놈을 내쫓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리치고 달려들으니까 도망을 가서 성문 밖에서 마지막 장면은 클레온이 소세지 장사를 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연극을 끝내는 겁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클레온에게 한 방 먹인 거지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 연극 어디에도 클레온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극을 관람한 아테네 시민들은 모두 이건 클레온 얘기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클레온이 악당이었다는 얘기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알아차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클레온이 연극 경연하는 첫날 맨 앞줄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봐도 허무맹랑하면 본인 당사자가 앉아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시민들이 공감을 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야말로 클레온이라는 사람은 악당이고 도둑이고 괴물이었다. 그것이 바로 선농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이 클레온이 가지고 있는 재주 중에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무의 공적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스파르타 옆에 메스에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스파르타의 노예들 한 10만 명, 뭐 많을 때는 한 17만 명까지 집단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스파르타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스파르타 시민들은 농사짓지도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싸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들을 아주 극도로 억압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여러 차례 궁지에 몰릴 정도로 반란이 심하게 일어나요. 아주 역사적으로 어떤 스파르타는 이 노예들 반란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필로스라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가 하나 있는데 아테네가 여기를 공략합니다. 이거는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바로 뒤통수에 뭐가 하나 매달린 것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섬을 아테네가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조그만 섬에 고립되어 있던 스파르타 군들을 한 300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이거는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스파르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300명 죽는 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전쟁터에서 도망을 치거나 또는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히는 것은 이건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아테네 시민들 전체가 이것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죽음보다도 더한
화려한 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0명이 포로로 잡혔으니 아테네 스파르타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아테네는 뭐 축제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제가 클리온이 장군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초 이 원정군에 포함이 못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 전투가 굉장히 이제 악전고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다가 지원군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이끌고 갈 거냐 하는 데서 옥신각신하다가 클리온이 그리 갑니다. 근데 가가지고 그 데모스티네스가 붙잡은 포로들을 자기가 먼저 데리고 옵니다. 결국은 자기 공으로 만드는 거지요. 종 영예와 함께 장군에 재선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어요? 뻔한 남의 공을 내 공이라고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그거 못 하잖아요. 저도 이거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엄청난 도덕군자라서 못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못 하느냐? 이건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또 아테네 시민들은 모두가 다 알 일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 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양식과 양심이 없어서 이게 가능하구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짓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남의 공을 내 거라고 가로챕니까? 그런 건 바로 이게 양식과 양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양식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식견, 그리고 올바른 판단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뭡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동가라는 얘기고, 이렇게 남의 공을 가로챌 수 있으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놓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리온의 재과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선동가를 또 불러오게 되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또 워낙 잔인할 정도로 강경하다고 그랬잖아요. 귀족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반발심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물색을 한 사람이 그만 너무 온건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겉모습만 온건하지 실제로는 꼼수에 꼼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결국은 클리온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클리온이 또 다른 선동가를 불러온 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깊이 한번 살펴보게 될 꼼수 선동가 니키아스입니다만, 아테네의 길을 묻다 로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아테네 망고고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선동가 3인방, 그 중에서도 꼼수 선동가였던 니키아스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선동가가 바로 이 사람 니키아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노예 광산을 운영하는데 노예들이 1000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야말로 아테네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덕분에 매년 그 화려한 축제를 자비를 들여서 개최를 하고, 또 한 번은 1만 드라크마라는 거금을 이 기금으로 쾌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만 드라크마라면 그것은 3단 노선 10척, 전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하지요. 그 이름 니키아스라는 이름도 승리의 여신인 나이키, 니케에서 따온 것이라고 그러죠. 신발 상표 나이키도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돈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프루타쿠 영웅전이라는 책을 써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죠. 그 사람에 의하면 니키아스의 재산은 니키아스를 용기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니키아스는 용기가 없는 겁 많은 사람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이 막아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쟁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전쟁터에서 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돈으로 그렇게 포장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첫 번째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바로 옆 동네로 갑니다. 그 옆에 메가라라는
이웃 나라가 있고 그 앞에 니사이아라는 메가라의 예항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 두 개를 점령합니다. 구장 한 뭐 두세 개 넓이에 불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둔군을 거기에 배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점령해봐야 아무짝에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또 성벽까지 구축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 점령해가지고 성벽을 쌓고 왔다. 이렇게 이제 공적으로 내세우고 또 적당히 사람들한테 돈을 뿌려서 그럴듯하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니키아스는 절대로 위험한 일은 안 합니다. 그 대신 무언가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돈으로 부풀려서 아테네 시민들한테 그럴듯하게 선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니키아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정은 어땠을까요? 조금 멀리 가기는 합니다. 이렇게 저기 남쪽에 있는 멜로스라는 섬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원정을 가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돌아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티나그라라는 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에오리메돈 등 여러 장군들이 테베군을 격파한 후였습니다. 뒤늦게 거기 도착해가지고 인근 몇 개 마을을 약탈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내가 여기 티나그라 원정에도 참여했고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몇 개 마을을 평정하고 왔다. 이렇게 또 선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니키아스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원정은 했을까요?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바로 여기로 갑니다. 코린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특히 이때는 뭐 엄청난 규모의 부대를 끌고 갑니다. 전함 80척에 중장보병 2,000명에 기병 200명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건 정말 당시 기준으로는 그건 큰 규모입니다. 근데 코린트 해안에 상륙했는데 저쪽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배로 도망쳐 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코린트의 노인네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니키아스는 네피다우로스하고 타나에 들려가지고 그곳에서 몇 개 마을을 약탈하고 돌아와서 나가 이렇게 원정 갔다 왔다 돈으로 포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니키아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원정을 했더냐? 이때는 그래도 뭔가 좀 성과가 있어요. 바로 스파르타 밑에 있는 키테라라는 섬인데 이 섬을 가서 점령하고 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방비가 없어요. 그냥 무혈 점령했습니다.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스파르타를 포위하는 것을 완성하는 방점을 찍는 것이거든요. 파트라이 저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알키비아데스가 저길 점령한 거고, 필로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데모스테네스 장군이 점령하고 거기서 포로도 잡았다고 그랬었지요. 이게 요 키테라마자 하면은 스파르타는 사방에서 포위가 되는 형국입니다. 특히 스파르타 앞바다에 아테네가 주둔을 한다는 것은 스파르타는 그야말로 꼼짝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바다로는 꼼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전략적 가치를 니키아스가 알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스파르타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섬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넘겨줘요. 전략적 가치가 있어서 이 섬을 점령했다면 그렇게 헌신짝 부리도 이 섬을 버릴 섬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른 채 그야말로 황소 뒷걸음치다가 어떻게 생자 한 마리 잡은 격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니키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키아스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항상 평화만 생각해서 평화를 아주 입에 달고 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평화의 환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니키아스가 스파르타하고 평화제약을 체결합니다. 그 직전의 전황도입니다. 자, 요것은 반스파르타 동맹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알키비아데스가 요런 동맹을 맺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포위한 형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스파르타는 이중으로 포위된 그야말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메세나에 있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고요. 그냥 스파르타는 뭐 저절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스파르타 300명 인질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옴짝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니키아스는 많은 것을 스파르타에 양보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그 결과 이게 전쟁을 막았느냐? 아니죠. 결국은 아테네가 나중에 힘이 기울으니까 전쟁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화조약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힘입니다. 힘. 물론 평화조약이 뭐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니키아스가 또 저지른 일 중에 또 끔찍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알키비아데스를 모함해서 내쫓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에르메스 신상입니다. 에르메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명품 상표로 잘 알려져 있죠. 본래는 이게 그리스의 신입니다. 여행자의 신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이렇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이 반영된 것이죠. 그들은 신과 인간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죽고 또 능력은 신만 못하지만 신과 인간이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 똑 닮은 꼴로 닮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문화권과는 아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르메스 신상이 아테네에 여러 개가 곳곳에 있었는데 에르메스 신상은 소위 여행자들이기 때문에 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여기 가서 제물도 바치고 극진히 섬기는 신인데 시칠리아 원정을 떠난 전날 밤 이게 파괴됐으니 이게 얼마나 불길한 일입니까? 그러자 아테네에 소문이 쫙 돕니다. 이건 알키비아데스가 벌인 소행이다. 이게 평상시에 알키비아데스 소행이 뭐 단정하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 니키아스 측에서 이걸 퍼뜨렸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즉각 재판 열어달라. 내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근데 재판을 또 안 열어줘요. 열면 또 이거 니키아스 쪽에서는 호당이 돼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신상 파괴는 사실을 시칠리아 원정을 반대하던 니키아스가 자기 두 동생하고 그 지지자들을 시켜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니키아스의 생각과 달리 여론이 움직입니다. 시칠리아 원정을 중단해야 된다는 여론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칠리아 원정에 대한 아테네 시민들이 열망이 아주 대단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대신 주동자를 찾아내서 처단을 하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니키아스는 깜짝 놀랍니다. 만약 주무자가 밝혀지고 그 배우가 밝혀지면 그 책임 자기가 다 뒤집어써야 되고 그건 뭐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몇 사람 희생시킨 다음에 시칠리아로 원정을 떠나버려요. 그런 사이에 이제 아테네에서 다시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바로 알키비아데스가 신비교를 모욕했다. 이런 이제 혐의로 해서 아테네로 소환이 됩니다. 그 가면 이거 신성모독이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는 그 위험을 직감하고 스파르타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아테네가 멸망하게 되는 촉매제가 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또 아테네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칠리아 원정을 떠나는데 본래 시칠리아 원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바로 알키비아데스예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이제 시칠리아를 한번 원정을 하면 그때 가서 공도 세우고 전리품도 잔뜩 가져오고 또 거기서 앞으로 이제 뭐 식량도 수입하고 하면 이 나라가 더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런 열망을 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 니키아스는 이게 절대 반대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걸 결정하는 민회에 나가서도 자기가 웬만하면 자기가 앞장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앞장서서 반대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꼼짝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고유의 그 특기를 발휘합니다. 바로 꼼수를 쓰는 거예요. 원정을 반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대규모 원정대를 보내야 된다. 뭐 기병도 보내야 되고 이것도 보내야 되고 이것도 보내야 되고 이거 엄청난 돈도 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제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 거죠. 그런데 그 꼼수가 먹히지 않아요. 시민들은 꿈쩍도 않아요. 오히려 더 좋다. 그럼 대규모 병력을 보내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신상 파괴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아요. 대규모 전함과 병력을 구성해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원정을 떠나는 그 피레우스 항구의 아테네 해군 함선들의 모습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축제 분위기 같았다. 무슨 보트 경기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앞다투어 나가는 모습이 장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뜨거운 열망을 대표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 원정을 가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니키아스는 거기 가다 졸전에 졸전을 거듭합니다.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졸전을 펼쳐요.
그 이유는 니키아스가 겁이 많아요. 이 겁이 많은 장군은 전쟁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아테네가 시칠리아한테 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철수를 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와요. 왜냐? 아테네는 원정에 나갔다 실패한 장군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게 또 겁이 나니까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꼼수를 펼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지금 여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대규모 좀 지원군을 다시 좀 보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아테네 시민들이 그럴 바에는 그럼 철군해라 이럴 것으로 예상을 한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 역사학의 그루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예일 대학의 도나트 키건이라는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니키아스는 아테네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사기라는 거지요. 꼼수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겠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은 또 대규모 포화병력을 파병을 해주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또 졸전에 졸전을 거듭합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금씩 기록마다 다른데 하여튼 살아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런 기록조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부하들을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이제 구걸을 해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아까 제가 스파르타의 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키아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일 있지 않느냐. 너희하고 참 우리가 많은 걸 양보하면서 평화조약도 체결해주고 너희들 포로 300명도 내가 극진히 대우하다가 너희 풀어줬지 않느냐. 설마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예, 이거 착각인 겁니다. 착각이에요. 적국에 대해서 베푸른 호의는 결코 호의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건 역사가 증명해. 이런 예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적국에 베푼 호의는 결코 호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런 니키아스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 중 가장 아테네를 사랑한 세 사람 중에 하나. 또 아까 그 역사책을 썼다고 하는 투키디데스 그 사람도 또 극찬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니키아스는 불행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전생에 걸쳐서 덕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야, 정말 이 두 사람 다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평가를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프루타크는 이게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건 돈으로 포장된 거에 불과하다.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로 따지면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이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델피의 격언에 대한 기록도 이 사람이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테네에 가서 국립묘지에 갔더니 거기에 시칠리아에서 죽은 많은 병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니키아스라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정말 무가치한 한 병사에 불과했다.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놨. 그럼 또 이 사람 말도 있고 참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런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바로 시칠리아에 사는 그 역사학자 필리스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제 니키아스가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대를 보내주면.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군대라는 게 자기하고 거기 데모스테네스 등 장군 몇 사람을 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돌려보내주면 담보로 병사들을 한 사람당 1달란트로 쳐서 내가 인질을 남겨놓을 테니까 우리 좀 살려보내달라. 좀 목숨을 구걸한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이 기록이 없으면 니키아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몇 달을 고민을 했는데 이 기록을 발견하고 제가 드디어 아테네 치약의 지도자라는 말이 맞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만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아테네 망국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선동가 3인방 중에서 재승박덕의 선동가였던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아테네를 멸망시켰던 클레온 니키아스 그리고 알키비아데스 이렇게 3인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바티칸 궁전에 가면 보실 수 있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좀 독특한 복장을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띄시나요? 찾아내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알키비아데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소크라테스가 뭔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 학당, 즉 학교입니다. 학교에 투구를 쓰고 나타난 알키비아데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한 가지 찾으셨나요? 예, 아직 찾지 못하셨나요? 이게 뭡니까? 혹시 이게 여우의 꼬리인가요? 뭘까요? 예, 사실은 칼입니다. 예, 이런 모습을 하고 아테네 학당에 알키비아디스가 등장한 것으로 라파엘로는 그려 넣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지요? 그냥 이렇게 그려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 그것을 알아보게 될 텐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 라파엘로가 알키비아디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요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천사의 날개를 댄 악마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키비아데스의 가슴 갑옷에다가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이중성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라파엘로가 이렇게 그려 넣었던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분개의 일학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도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그는 아테네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났을 때 아테네는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 해당 숙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리고 그는 아테네 최고의 선생님들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남성한테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고 그야말로 재색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소크라테스에게서 수사학을 배우기도 했고 또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차차 또 나중에 또 보시기로 하고요. 그러나 그의 행실은 천방지축이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특히 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예, 문란한 사생활로 또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천사의 날개를 한 악마의 얼굴을 그려놓은 라파엘로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행적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쾌락을 탐닉하는 알키비아데스를 끌어내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입니다. 이건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정계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정계 진출할 때의 모습부터가 정말로 신출귀몰합니다. 그가 29살 때입니다. 아테네에서는 30살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도 되기 전인데 이때 큰 일을 하나 저지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파르타와 그 니케아스가 평화 조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스파르타는 이 조건을 안 지켜요. 그래서 조약이 결렬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스파르타는 이 평화 조약이 필요했어요. 힘으로 좀 스파르타가 오히려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랴부랴 협상 대표단을 아테네로 보냅니다. 그 협상 대표단을 한밤중에 알키비아데스가 숙소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 알키비아데스다. 너희들 내 이름에서도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내 피 속에는 스파르타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이름은 바로 스파르타식 이름이고 먼 조상이 바로 스파르타였다고 그러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희들 오늘 말 큰 실수했다. 너희들이 왜 협상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 왜 하느냐. 오늘 아테네 시민들 분노하는 걸 보았지 않느냐. 내일은 너희들 정말 곤욕을 치를 거다. 협상 전권이 있다는 너희들을 어떻게든지 겁박을 해서 양보를 받아내려고 할 거고 그게 하다 안 되면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평화조약도 날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니까 내 말 잘 들으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간단하다. 내일 아침에 바른대에 딱 올라가달라면 어저께 우리가 전권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그거 다 우리가 지어낸 얘기고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꼬치를 합니다. 그 다음날 스파르타 대표단이 미네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키비아데스가 연단으로 달려나갑니다. 거기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들으셨지요? 이 사람들 지금 어저께 한 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뒤집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무슨 평화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조약 체결한 거 이 사람들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지금 뭐 또다시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 다시 하면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둬도 되겠습니까? 막 이러니까 막 시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스파르타 협상단이 그냥 온비백산해가지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니키아스가 또 어떻게 그걸 해보려고 쫓아가는데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알키비아데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야 될지 참 교활하다고 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평화 협상이 결렬되게 되죠. 그래놓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틈에 잽싸게 반스파르타 동맹을 체결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키아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애송이한테 보기 좋게 한 방 당한 거 아닙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언젠가 너한테 한번 내가 이걸 안갚음을 해주겠다고 별렀을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죠. 자, 그렇게 해놓고 또 알키비아데스는 가만히 있지 않아. 이 사람 튀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또 튀는 행동 한 가지 합니다. 아테네에서부터 배를 타고 저기 아르고스라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말을 기병대를 조직해가지고 뭐 숫자는 많지 않아요. 뭐 공격하러 간 게 아니니까 시위하러 간 거거든요. 한 폼 한번 잡으려고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말에다가 화려한 치장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만티네이에로 해서 엘리스로 해서 파트라이라는 데 거기 접수해버리고 거기다 이제 성곽까지 하나 싹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스파르타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들 머리 꼭대기로 와가지고 보란 듯이 행군을 하는 거 참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예, 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만티네이아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만티네이아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니키아스의 행동이 아주 심상치 않아요. 미심쩍어요. 우선 소위 반스파르타 동맹을 맺은 것은 알키비아데스라고 그랬죠. 그랬으면은 알키비아데스가 장군이 돼서 적어도 한 5천 명, 이때 아르고스가 3천 명, 엘리스가 2천 명 정도 병력을 지원했거든요. 만티네이아는 8천 명 정도 됐고요. 적어도 그러면 그 이상 5천 명, 자기들이 그 조약을 주동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만티네이아가 공격을 당하는데 고작 1,000명을 보냅니다. 그것도 알키비아데스가 아니라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인 라케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뭔가 꿍꿍이가 보이지 않나요? 그 꿍꿍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스파르타를 공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스파르타도 이 라케스군을 공격하지 않아요. 도망가는데 추격도 안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스파르타는 아르고스에서는 귀족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또 공격하는 척만 하고 공격을 안 해요. 도망가는데 쫓아가지도 역시 않고요. 뭐 만티 사람들은 바보들이겠어요. 이야 이거 뭐 이상하다. 딱 눈치를 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예, 엘리스도 눈치를 채고 뒤로 꽁무니를 뺍니다. 스파르타의 파라크스라는 그 왕의 자문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발한 그런 전략가였어요. 어떤 그에 의해서 결국은 스파르타의 분열 책동이 먹혀들었고 제가 보기에는 니키아스가 여기에 내통을 해서 이적 행위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기록에는 없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스파르타 동맹은 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스파르타 동맹을 깨뜨려 놓고 니키아스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기존에 체결하려고 했던 평화 조약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소위 상호 방위 동맹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게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스파르타한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었던 것이죠. 알키비아데스가 신비교를 모독했다 하는 혐의를 씌워서 아테네로 소환하니까 위기를 직감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로 도망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로 도망가서 어땠을까요? 역시 이것도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참 신출귀몰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파르타에 가가지고 스파르타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대로 그대로 먹고 그대로 사람들이 자는 대로 자고 그 사람들이 군사 훈련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 이 사람 괜히 죽게 되니까 쫓겨와가지고 이거 온 줄 알았더니 이거 간단치가 않네.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신출귀몰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게 또 적극적 조언을 아끼지 않아요. 특히 아주 아테네 입장에서는 결정타를 먹이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테네가 이제 시칠리아 원정을 갔잖아요. 그 시칠리아에서 스파르타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와요. 근데 스파르타 사람들은 내부 일에 개입하는 걸 극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있잖아요. 10만에서 17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애국의 원정을 나가고 이러는 걸 아주 극도로 꺼려해요. 이때 바로 알키비아데스가 그 사람들을 왜 그걸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설득해가지고 보냅니다. 물론 뭐 두 척의 군함에 불과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시라쿠사에서는 아테네의 대군을 맞이해가지고 야 이거 항복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거의 기울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군사 강국인 스파르타에서 비록
두 척이지만 전함을 보내줬으니까 야 이러면 이거 한번 해볼 뭔가 아니냐, 스파르타가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런 기운이 생기면서 이제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되었던 거. 그 바람에 이제 아테네가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주 사실은 알키비아데스가 자기를 모하면 궁지에 빠뜨린 아테네의 결정타를 먹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켈리아 요새라는 걸 건설하는 것도 해요. 이제 아테네는 전쟁이 나면 일단 성벽이 튼튼하니까 성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파르타군이 할 일이 없어요. 농토에다 불이나 지르고 농가 태우고 그러는 건데 아테네는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데켈리아 요새를 짓고 거기다 주둔군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테네의 수입원 중에는 동맹국들이 바치는 공납금도 있었지만 은광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러니 스파르타군이 그 요새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은광 캐러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돈줄이 말라버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에 코치를 한 겁니다. 이것도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또 이 일을 하나 벌려요. 바로 왕비하고 연문을 퍼뜨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설로만 있었는데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요. 바로 지진 때문이었어요.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집 밖으로 몰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알키비아데스가 거의 발가벗은 몸으로 왕비의 침소에서 뛰어나오는 게 사람들 눈에 띈 거예요. 뭐 꼼짝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그 와중에도 그냥 가지를 않아요. 기막힌 일을 꾸미고 도망갑니다. 그때 이제 스파르타 왕은 전선에 나가서 거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의 여유가 있긴 있었어요. 그 알키비아데스가 포섭해놓은 에포르라고 왕을 감독관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완전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일을 꾸미게 되는데 이것도 참 여러분 아마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장소는 바로 이제 아테네 건너편은 키오스라는 도시국가입니다. 아테네가 시칠리아 원정에서 패하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반란의 기운이 싹 텄니다. 힘이 기울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딱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포섭해 놓은 그 스파르타 왕의 감독관 에포르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내가 나한테 5척만 주라. 5척만 주면 모든 공은 네 공으로 만들어주겠다 하고서 키오스로 달려갑니다. 자, 키오스에서 반란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들이 스파르타에서 지원군 5척이 오니까 됐다 그럼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빨간 점 이게 이제 주요 국가들이 반란을 도시 국가들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수 없는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야말로 반란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더라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군침이 도는 거예요. 맛있는 것 좀 골라서 삼키면 좋지 않겠어요? 반란 일어나고 이런 거 접수하면 되는 거니까요. 요거를 또 이 알키비아데스가 교묘히 활용합니다. 양쪽에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너희들 이거 가지고 다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 너희도 좋아. 서로가 상대방한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냥 전광석화까지 뭐 다 사람들이 어떻게 개입하고 할 여지도 없이 조약을 체결해 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벌어지는 일을 놓고 보니까 전적으로 페르시아에 유리한 조약이에요. 뭐 모든 거를 그냥 페르시아에 갖다가 바쳤다고 해도 좋을 만큼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누가 봐도 이게 그렇게 불리한 조약인 것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알키비아데스가 기가 막힌 사람인 거죠. 왜 그랬느냐? 바로 페르시아의 그 소아시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왕자였어요. 디사페르네스라고. 이 사람은 다른 왕자하고 지금 왕권 다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뭔가 공적이 필요해요. 아버지한테 신뢰를 받아서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려면.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라는 기민한 머리 소유자가 오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둘이가 뭐 거의 밤낮을 불구하고 붙어 있었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이 알키비아데스가 또 다른 일을 꾸밉니다. 은근하게 아테네 쪽에다 소문을 냅니다. 좀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야, 봤지? 너희들 나 봤지? 내가 이 페르시아 왕자하고 얼마나 친한지 봤지?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를 옛날에 나 모함해서 죽을 궁지에다 몰아넣어서 할 수 없이 나 이러고 있는데 아테네로 좀 돌아가게 해줘. 돌아가기만 해주면 내가 이 페르시아 왕자 그 힘을 빌려서 스파르타 그냥 한 방에 박살 내주지 않겠냐. 좀 돌아가기만 해주라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참 기민하지요. 그 깨가 뭐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묘수를 부리는 사람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테네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테네로 한 번에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옛날에 자기가 재판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뭐가 잘못될까봐 이제 사모스라는 섬 아테네 해군 기지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로 일단 1차 기원을 합니다. 그 당시의 장면을 누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당시 그림은 아니고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뭐 옷을 벗어서 던지고 뭐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일반 대중들은 이렇지만 또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은 알키비아데스가 돌아오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해요. 워낙 천방지축 저 사람 들어오라고 그랬다가 또 무슨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론도 또 상당한 게 아주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 사람 일단 섬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군대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펼치는 알키비아데스의 성과가 대단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테네는 한 30만 명 되는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자,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죠. 시칠리아에서는 거기 전쟁 갔다가 완전히 지고 돌아왔죠. 이제 남아있는 건 흑해 연안 하나인데 흑해 연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헬레폰토스 해협하고 보스포러스 해협 두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어요. 이것을 차단하려고 들죠. 폭력전을 미칩니다. 결국 이제 이곳에서 알키비아데스와 이제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 알키비아데스가 맹활약을 합니다. 아주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전 하나만 골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요 기지코스라는 곳인데요. 헬로폰토스 해협과 보스포러스 해협 중간에 있는 안도같이 생긴 거기에 있는 해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가 스파르타가 점령을 해버렸거든요. 요거를 이제 아테네가 되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스파르타 해군들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해군 기지이고요. 예. 근데 이제 비가 막 억수로 떨리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한밤 야밤에 정말 위험하지만 이게 살금살금 가가지고요 섬하고요 반도 뒤에다가 딱 해군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박시킵니다. 그러니까 잠복을 시킨 거죠. 예, 그래놓고 이제 40척의 배만 딱 스파르타 해군 기지로 살금살금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이 스파르타 민다로스는 지금 두 번이나 전쟁에 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세 번째 요번에는 반드시 자기가 승리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거 한밤중에 40척이 오고 있어요. 저 정도면 저거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저거는 한번 우리가 무찌르자 하고서 이제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함대들은 저기 지금 잠복하고 있는 그리 이제 막 도망갑니다. 스파르타는 쫓아가야 되겠죠. 거의 다 쫓아갔을 때 40척이 팍 뒤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돌아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있는 사이에 보니까 옆에서 아테네 해군 잠복해 있던 46척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해전에 있어서 이게 그다지 충격전이거든요. 그 뱃머리로 그냥 적선이 옆구리를 들이받으면 그냥 침몰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특히 잠복해 있던 이 아테네 해군에 의해서 스파르타 군의 측면이 노출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지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히 이제 스파르타 해군은 막 해안으로 이제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붙들려서 이제 격침되는 건 격침되고 도망오는 놈은 도망오고 이제 그냥 혼비백산해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육지에 딱 상륙했는데 거기에 아테네의 중장보병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알키비아데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칠흑 같은 밤에 사람들을 저 육지 쪽으로 한 바퀴 빙 돌아서 여기다 진을 치라고 명령을 내려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던 거죠.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키비아데스가 자기 손바닥에 놓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민다로스가 얼마나 승리에 목말라서 조급한지 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반면 스파르타는 민다로스 장군이 전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관이 이제 스파르타에다 보고한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뭐라고 돼 있느냐? 스파르타 사람들 성격이 그대로 아주 그 사람들은 간결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배를 모두 잃었다. 민다로스는 죽었다. 병사들은 굶주린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게 그때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알키비아데스라는 이 정말로 군계 일학의 사람이 만들어낸 전과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알키비아데스는 이 흑해연안으로 들어가는 항로를 완벽하게 확보를 합니다. 그것도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전투를 해서 다 뺏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협상도 하고 어떤 때는 애교 전략도 쓰고 어떤 때는 또 사람을 보내서 공작도 합니다. 회유도 하고요. 협박도 하고요.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전과를 만들어내서 아테네의 식량 보급로를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아테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또 알키비아데스의
종말이 그렇게 멀지를 않았어요. 금방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장군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리산드로스 페소스라는 성경에도 나오는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다 진을 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그 건너편에 있는 노티온이라는 곳에다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리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아테네군을 손바닥에 놓고 있듯이 이래요. 아, 이놈들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 끌면 승리는 우리 거다. 그리고 꼼짝도 안 하고 진지 안에서만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아테네는 정말 다급한 거예요. 돈이 없거든요. 뭐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테네는 국고가 말라버려가지고 결국은 장군이 책임지게 돼 있어. 그걸. 알키비아데스는 다니면서 어떤 때는 구걸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어떤 때는 강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비를 마련해서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비를 마련해서 이제 떠나면서 이제 안티오코스라는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좀 여기 지키고 있으라. 근데 절대로 먼저 공격하면 안 된다. 다짐을 받고 가는데 이게 그 친구가 그 약속을 쳐버려요. 안티오코스가 먼저 공격을 해요. 아마 심리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아주 둘이가 깨벗고 놀걸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전과를 세우냐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만 알키비아데스를 흉내내다가 그냥 참패하고 말죠. 그런데 그 책임은 전부 이제 알키비아데스한테 돌아갑니다. 온갖 거짓과 진실과 뭐 이런 걸 총동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위 알키비아데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선동을 하게 되고 결국 알키비아데스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참하게 살아야 되고 마는 것이 알키비아데스의 최후입니다. 결국 편가르기와 선동정치가 아테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알키비아데스를 버린 것이지요. 물론 그 본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국 알키비아데스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만 그 후과는 모두가 아테네의 책임으로 기결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편가르기와 선동정치가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생생한 역사의 교훈이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의 선동을 보면 그야말로 신구, 이게 옛날 것과 지금 것, 그 진위, 진짜와 가짜 이게 완전히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혼탕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선동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관한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선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감정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은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시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들판의 풀잎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성은 마비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알키비아데스는 쫓겨나고 말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동은 약간의 사실에다가 교묘하게 거짓을 덧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이지요. 능력이 정말 출중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정말 군계 일학의 뛰어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덕이 없었어요. 자만에 빠졌었어요. 절제를 할 줄을 모릅니다. 신중함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이 자기도 망치고 아테네도 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뒤에 남겨진 이름은 아테네의 배반자라는 오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뛰어난 인재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더라면 아테네를 구하고도 남았습니다. 10번을 구하고도 남을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모함에 빠져서 물론 그것이 그 스스로의 책임이다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아테네의 역사도 바뀌게 되었고 결국은 지구 문명의 궤적도 달라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만 아무튼 이 알키비아데스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망국의 주범인 3인조 즉 포퓰리즘 편가르기 선동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